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송다음입니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치과 치료의 비밀을 공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는 의사 이성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치아 건강 굿라이프에서 어떤 비밀을 들려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 필수 선택. 지난 시간에 저희 방송을 잘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주제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로 나눠볼까요?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를 뼈에다가 심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뼈가 부족했을 때 하는 수술인 뼈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임플란트를 하러 갔는데 나도 모르는 옵션, 뼈 이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단순하게 임플란트를 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뼈 이식의 과정, 시간, 또 그와 관련한 금전적인 부분까지 엮여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뼈 이식도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 하고 뒤늦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 뼈 이식 필수인가 선택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뼈 이식하니까 좀 굉장히 심각한 치료 같아요. 맞습니다. 내 뼈를 뭔가를 만들어야 돼서 외부에서 이식을 하고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걸 잘 듣는다면 뼈 이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필요한 뼈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뼈 이식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뼈 이식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간단하게 뼈 이식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는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면 가장 왼쪽에 치아가 없이 뼈가 얇게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뼈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왼쪽처럼 얇게 남아있는 뼈에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면 바깥쪽으로 잇몸 밖으로 검게 임플란트가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처럼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임플란트 주변으로 건강한 뼈가 잡아줄 수 있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 뼈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그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초공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뼈의 자리에 건강한 뼈가 없다면 임플란트를 고정시킬 수도 임플란트가 붙을 뼈도 없겠죠. 이 환자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왼쪽 두 번째 앞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곳이 검게 동그랗게 검게 뼈가 녹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뼈가 많이 없는 건데요. 가운데의 CT 영상을 봤을 때 더 확연하게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게 관찰됩니다.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앞뒤로 굉장히 없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치아보다 더 길게 뼈가 없는 곳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겠죠. 던져도 임플란트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뼈를 만드는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좀 부실한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좀 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건강한 뼈가 임플란트를 잡고 있지 않는다면 임플란트가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이 환자분을 보면 오른쪽에 임플란트가 두 개 곧게 심어져 있는 거는 보이죠? 왼쪽에도 두 개의 임플란트가 곧게 심어져 있는데 가운데 뭔가 하나 누워있는 것 같은 거 보이나요? 맞아요. 누워있는 임플란트가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누워있는 거죠. 이 임플란트가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전신 마취를 하고 양악 수술을 하듯이 뼈를 드러내고 저 임플란트를 제거했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건강한 뼈가 잡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환자분 같이 아래 앞니에 원래 잇몸은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안쪽에 검게 보이는 물체가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가 금속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검게 밖으로 보이는 거죠. 임플란트를 건강한 뼈가 잡고 있어야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방금 환자분 같은 경우를 그림으로 보면 왼쪽처럼 임플란트를 건강한 뼈가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바깥쪽 뼈가 없어지니까 오른쪽처럼 잇몸만 덮고 있게 되는 거죠. 잇몸은 얇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검은 부분이 밖으로 비쳐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비심리적이고 기능적으로도 사실은 절반 정도에서만 뼈가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기가 어렵고 염증도 잘 생기게 되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의 앞니 부분이 예전에 빠져서 임플란트를 수술한 환자분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 바깥쪽에서 갑자기 움푹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치아가 없으면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뼈들이 조금씩 녹게 돼요. 치아를 잡고 있는 뼈들이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앞니가 없어지니까 뼈가 바깥쪽으로 움푹 패여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어야 되는 건가요? 방금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를 빼지 않고 네. 바깥쪽에 뼈이식이나 잇몸 이식을 통해서 충분히 잘 사용하게 했지만 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왼쪽 사진처럼 뭔가 검은 게 임플란트가 보이죠? 네. 뼈 안에 있어야 되는 임플란트가 잇몸 바깥쪽에서도 보일 정도로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방사선 사진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픽스처라고 해서 정말 뼈 안에만 감싸져 있어야 되는 아이거든요. 인공치근이죠. 네, 맞습니다. 이 픽스처는 정말 하얀색으로만 둘러싸여져 있어야 하는데 이미 절반 가까이 검은 기운에 휩싸인 거죠. 네. 뼈가 녹아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게 추천됩니다. 네, 이렇게 좀 임플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또 재수술을 하게 되는지 여러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는 개인마다 효과가 좀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성형수술할 때도 코수술하면 직접 내 귀에 있는 연고를 넣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뼈 이식도 내 몸에 있는 일부 뼈들을 좀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뼈이식 재료들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 몸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뼈를 자가골 이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가골 이식은 사실은 20년 혹은 30년 전에는 두개골에서 떼오기도 하고요. 돼요, 그게요? 엉덩이 쪽에 맞아요, 그런 이야기 뼈에서도 들었었어요. 떼오기도 하고 네. 그런데 자가골 아니면 이 턱뼈에서도 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골이 사실은 가장 좋지만 채취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가골을 이용한 뼈이식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가골 마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은 동종골이라고 해서 네. 같은 사람의 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뼈를 소독 멸균하여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가골이 가장 좋지만 동종골 뼈도 굉장히 좋은 뼈 형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다음시처럼 조금 으스스한 느낌들이 네.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사람 뼈가 아닌 동물의 뼈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뼈는 소뼈이고요. 소뼈뿐만 아니라 말뼈나 돼지뼈, 가오리뼈 등등등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종골 이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라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신념 혹은 개인적인 신념으로 동물의 사체의 뼈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이런 경우에는 뼈와 가장 유사하게 만든 합성뼈를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전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편한 뼈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사용될 수 있는 뼈가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그리고 합성뼈까지 굉장히 다양한 뼈들이 있고 사실은 위턱과 아래턱뼈, 앞니와 어금니, 그리고 환자의 양상에 따라서 권장되는 뼈의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치과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가장 좋은 재료는 어쨌든 내 상태에 꼭 맞는 그런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쭉 아직은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에도 제가 좀 느껴지는 그 느낌은요. 뼈 이식이 생각보다 좀 꽤 까다로운 수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뼈이식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네. 감염의 위험성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요. 필요한 수술도 굉장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많은 환자에 있어서 뼈이식이 필요할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하고요. 그렇군요. 이 뼈 이식 중에서도 최고 난도의 수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위턱이랑 아래턱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겠는데요. 사실은 아래턱보다 위턱, 상악동에 있어서의 뼈이식이 가장 어려운 뼈이식에 속하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사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금니들도 있죠. 그 위에 분홍색, 빨간색 공간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입니다. 저 두께가 3mm 이하인지 3에서 6mm 정도 되는지 6mm 이상인지에 따라서 상악동 이식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즉, 저 뼈가 3mm 이하다. 그러면 정말 아무나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도의 상악동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환자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진처럼 굉장히 앞니밖에 남지 않고 아래 치아도 좋지 않은 환자분이 있으신데요. 오른쪽 아래를 보면 굉장히 뼈가 두툼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넓게 치아랑 임플란트 주변으로 굉장히 넓게 뼈가 좋아 보이지만 엑스레이 혹은 또 CT를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에 임플란트가 하나 이미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른쪽에 이미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 뒤편으로 바로 뒤에는 약 9mm 정도의 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자리는 3mm 정도밖에 뼈가 없게 됩니다. 3mm는 굉장히 어려운 축에 어렵다. 속하는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이 됩니다. 이 환자분 두 개를 심었을 때 아래쪽처럼 뭔가 하얀색이 임플란트 하얀색이 올라가 있고 그 위쪽으로 하얀색 뼈들이 뭔가 감싸고 있는 마치 화려한 조명이 내 몸을 감싸듯이 네.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감싸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상악동 막을 올리고 하얀색 뼈 이식 재료가 들어감으로써 임플란트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상악동 이식술을 시행한 겁니다. 네. 3mm 이하 정도라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지만 잘 마무리된 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은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건강한 뼈들이 잡고 있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뼈들을 평가해서 3mm 이하인 경우에 시행된 상악동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임플란트 뼈 이식에도 참 다양한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치료에는 환자마다 효과가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뼈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이 치아가 없으면 내가 몇 개의 치아가 없으니까 몇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뼈 이식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예측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마치 차를 살 때 내가 한 이 정도 비용의 차를 사야지 라고 했는데 옵션 때문에 굉장히 차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그 옵션 때문에 차 사는 걸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환자분들도 임플란트를 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상담받아보고 뼈 이식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뼈 이식이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간단하게 뼈 이식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정말 방사선 사진이 없이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3mm, 6mm를 말씀드렸으니까 방사선 사진을 치과에서 찍으셨을 때 3mm보다 아래구나 라고 하면 어려운 상악동 수술이구나, 6mm보다 아래구나 라고 하면 중간 난이도 정도 되는구나, 6mm에서 8mm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려운 상악동은 아니구나, 8mm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뼈 이식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아래턱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건강한 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산수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네. 우리가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4.5mm짜리 원형의 임플란트를 심는 걸 추천합니다. 임플란트는 건강한 뼈가 2mm 정도 잡고 있는 게 추천됩니다. 그리고 잇몸의 두께는 약 2에서 3mm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0.5cm의 네. 양쪽의 뼈와 네. 잇몸들을 더하면 네. 약 한 1.2에서 1.5cm가 돼요. 네. 치아가 없는 곳을 손으로 만져서 네. 1.5cm보다 이하면 뼈 이식이 필요한 거고요. 1.5cm보다 높으면 뼈 이식이 안 필요한 거예요. 저라면 그냥 병원 가서 한번 사진 찍는 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는데 뼈 이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치과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 스스로가 1cm에서 2cm 정도 되는
잇몸에는 뼈이식이 필요하지 않아. 근데 바깥쪽으로 뼈가 좀 많이 녹아 있다, 많이 움푹 들어가, 손으로 만졌을 때 네. 바깥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음. 하면 뼈이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치과에 방문하기를 추천드리는 거죠. 그러면 뼈 이식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도 또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또 치료비도 그리고 치료 시간도 좀 마음 심적으로도 많이 좀 부담이 돼요.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과도 얘기해 보면 생각보다 없는 치아 개수만큼 무조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계획과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두 분의 환자분 방사선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왼쪽 위의 환자분은 전체 치아가 없어서 다수의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만든 경우이고, 오른쪽 아래 환자분은 위에가 아니라 아래쪽에만 치아가 없어서 아래쪽에 임플란트들을 심고 보철물을 만든 경우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위에 14개, 아래 14개가 있거든요. 네. 왼쪽 위에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었는지 혹시 세보시겠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9개입니다. 네, 위에 9개, 아래 8개를 심었어요. 14개의 치아를 만들더라도 8개 혹은 9개의 임플란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죠. 치아가 빠졌다고 해서 그 부위를 다 임플란트로 심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모든 치아의 상실 숫자만큼 심을 필요는 없고요. 음. 전략적으로 뼈가 많은 부분들을 골라서 또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전체 위에 14개의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절개를 한다면 송곳니를 기준으로 해서 어금니와 앞니의 축들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4개, 또 앞니 6개 이렇게를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어금니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2개 혹은 3개를 가지고 브릿지를 통해서 4개의 치아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앞니 6개의 경우는 송곳니부터 앞니까지 4개의 임플란트로 6개의 치아를 만들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전체 없으신 분들은 위에 8개에서 1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하면 14개의 치아를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모든 환자분에 있어서 10개 이상, 8개에서 10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임플란트가 잡아주는 틀니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위턱, 아래턱에 각각 2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아래쪽에 2개의 임플란트가 있고 틀니 안쪽을 잡아줌으로써 오른쪽으로 씹어도 왼쪽이 뜨지 않고 앞니로 씹어도 어금니가 뜨지 않는 그런 틀니인 거죠. 일반적인 틀니보다 굉장히 유지력이 강화되어 있는 틀니입니다. 경제성은 임플란트 틀니가 그리고 또 기능성 면에서는 전체적인 임플란트가 한 수 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만 이용해서 보철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네. 틀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가 잡아주는 틀니만으로도 훌륭하게 유지가 되면서 가성비를 얻을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경제성과 기능성을 이렇게 골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왼쪽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 보철물이 떨어지고 앞니와 왼쪽도 많이 흔들리는 경우였습니다. 위의 치아는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위턱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거하고 9개의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플란트 브릿지로 치료를 했던 경우고요. 이 환자분도 전체적인 치아들이 많이 흔들리고 앞니에도 사실은 임시 틀니를 만들어 놔서 전체적으로 많이 치아들이 흔들리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래 임플란트가 8개에서 10개씩 들어가서 전체 임플란트 브릿지를 통해서 전구강 재건을 했던 사례입니다. 임플란트 틀니 사례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아래 어금니 쪽에 뼈가 너무 없어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앞니 부분에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하고 그 3개가 틀니를 잡아줌으로써 임플란트 틀니를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에 2개 정도의 치아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치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쪽에는 4개의 임플란트, 아래에는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한 경우입니다. 임플란트 틀니의 내면을 잠깐 보면 이렇게 자석이나 잡고 있는 단추 같은, 똑딱이 단추 같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 구조물들이 단단하게 임플란트 틀니를 잡아줌으로써 임플란트의 유지력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모든 치료법에는 개개인마다 효과가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임플란트 틀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잉 진료는 웬만하면 피하고 또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내가 피하고 싶지 못해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것도 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 꿀팁들을 좀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과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필요한 진료를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많은 치과에 있어서 불필요한 진료를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네.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환자분들 스스로가 내 몸에 조금 더 많이 알고 치과적인 지식을 조금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치과에서 아무리 임플란트가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합니다,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치과에서 몇몇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또 개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또 나의 상황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뼈 이식과 관련한 비밀들을 파헤쳐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또 어떤 비밀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부분, 네. 뼈 이식에 대한 부분, 수술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임플란트 역사부터 어떤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임플란트의 총정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또 다음 이 시간에 채널 고정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굿닥터 이상민 원장님 그리고 굿MC 저는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